자, 그렇다면 이 대영 제국이 이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쇠퇴하게 됐는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대영 제국의 전성기는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1차 대전 직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 대영 제국이 영위하고 있었던 식민지들은 이렇습니다. 자, 색깔로 보시면 짙은색 빨간으로 되어 있는 식민지들 있죠. 오세아니아의 호주, 또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또 캐나다 이런 데는 영국인들이 가족 중심의 이주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식민지화가 되게 쉽죠. 물론 여기 캐나다 케벡은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주를 했지만 여기를 프랑스와 싸워서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던 거고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도 이제 네덜란드 싸워서 식민지화가 되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 영국인들이 꽤 많이 이주를 했고, 자, 두 번째는 인도와 자치 번국입니다. 자, 인도가 있어요. 인도는 오늘날의 인디아가 아니라 넓은 인도죠. 인도가 있고 여기 버마까지 포함하는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 지역은 자치 번국이에요. 그 지역의 술탄 또는 제왕들한테 맡기는 거죠. 통치를 맡기고 인도의 영국 총독한테는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내는 번국, 보호령 같은 거를 운영을 했던 거죠. 여기 자주색은 보호령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예멘, 오만 이런 데는 보호령 형태,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보호령이다. 자, 보호령이란 것은 그 밑에 자치를 하는 왕국들이 있는 거죠. 자, 이집트에도 알리 파샤가 있었고 오만에도 있었고 말레이시아도 여러 술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 위에 영국이 있었던 거죠. 영국이 일정 정도 세금을 걷어가는 역할을 했던 거고, 자, 신탁 통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리비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뭐 이런 데들은 신탁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때쯤이 되면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죠. 지구촌 전 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의 통치 지역을 갖고 있었다. 요 시가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였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몰락의 징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두 번의 전쟁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국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럼 1차, 2차 세계대전이 왜 생겼냐? 결국 경쟁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서로 식민지 내지는 자원 이런 걸 가지고 다투게 된 거죠. 본래 영국은 수없이 많은 경쟁자를 물리쳤잖아요.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데를 물리쳐 가면서 이렇게 지구촌에 거대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자, 19세기 후반이 되면 독일, 이탈리아라고 하는 신생국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들도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싸우게 되고 북아프리카에서도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오스만 제국이 물러난 발칸반도에서 다투게 되고 뭐 결정적으로 발칸반도를 두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합과 영국과 러시아 연합이 싸우게 된 그게 1차 대전이거든요. 이렇게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다툼을 통해서 국력이 소모가 된 거죠. 그 원인은 식민지와 자원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경쟁이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이제 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난 것만 같지만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났고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터키가 있는 그 지역에서도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세계적 수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대전에 부른 거죠. 2차 세계대전은 마찬가지고. 두 번째 몰락의 계기는 식민지 운영 자체가 이제 한계에 도출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산출물 대비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하려고 인도를 갔잖아요. 갔다가 그 벵갈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식민지화를 해요. 근데 식민지화를 한다는 것은 거기 관공서를 만들고 군대를 파견하고 저항하면 제압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비용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민족주의라는 게 막 생겨요. 아니, 언제까지나 저 식민 그 지배자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 있느냐. 계속 수탈을 당할 수만 없다 하면서 계속 그들이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제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이게 거기서 착취하는 어떤 산출물 대비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반, 중반에 이르르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아프리카에 아니면 중동에 동남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는데 그게 영국이란 나라가 약해져서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식민지 경영에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보호령이든 뭐 통치령이든 식민지든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놔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영 제국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몇 나라들로 많이 줄어들었고 독립국가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세기 중반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식민지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영연방 왕국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식민지는 그 영국 왕에 소속된 많은 그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으로 가면 영연방 왕국이 아니라 영연방으로 갑니다. 영연방은 뭐냐면 그 커먼웰스예요. 느슨한 공동체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영연방 국가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있죠?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인도, 오세아니아. 여기가 영연방이에요. 근데 영연방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번역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연방 국가가 아니라 느슨한 언어 공동체다. 잘 보시면 이들 나라들은 다 영어가 쓰여요. 그런데 영어가 모국인 나라와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로 구분할 수 있죠.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는 캐나다하고 호주, 뉴질랜드는 영어가 모국어죠. 자, 그런데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모국어는 아니지만 공용어 형태로 영어가 쓰이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 영연방이라는 것이 생길 때 왜 생기냐? 아, 영국이라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언어 공동체이니까 이 언어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을 하게 되면 뭔가 경제적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연방이라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과연 이 영연방이 경제적으로 뭐가 이득이 있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점차 생겨나고 있죠. 왜냐하면 인도 대륙, 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국한테 늘 호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영국한테 상당히 심한 착취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질 않죠. 그리고 또 지금 영국이 과연 그만큼의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할 만큼 국력이 되냐? 거의 안 돼 보이죠? 지금 브렉시트 위에도 지금 영국 계속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영연방의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연방체를 느슨한 협력체로 만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영국의 우호적인가 아닌가의 어떤 상황, 이것은 왜 어떤 이유로 형성이 되냐를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앞에 강의에서 스페인이 식민지화를 했던 남미 국가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중진국 이상으로 못 가는 거하고 영국이 지배했던 북미나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유가 어떤 착취 구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 이민을 갔으며 어떤 형태로 식민지를 운영하에 따라서 달랐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자, 지금 영국에 과연 누가 우호적이냐? 그러면 왜 우호적이냐? 이유를 따지면 이렇다는 거죠. 자,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그 원주민들의 숫자도 적고 또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족 이민자 중심의 국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가족들이 가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모국어로 하고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니까 영국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언어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호주나 뭐 북미 지역은 다 기독교 국가로 자리 잡게 된 거고. 자, 그에 비해서 인도나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인도 같은 현지인들이 많죠. 그리고 종교도 굉장히 많고 언어도 아주 많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도 수없이 많은 민족과 그들 갖고 언어와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영국은 착취하는 형태로 식민지를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독립한 이후에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영국인들이 남겨놓은 어떤 흔적, 그 영어는 영내 민족들 간의
통일 수단으로서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란 게 없어요. 국어도 없어요. 하나의 언어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뭐 다수의 사람들이 힌두교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힌디어가 인도의 국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다른 민족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각 지역의 언어가 여전히 있고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통합해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거지 영국의 우호적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 인도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화 역량을 계속 보존해 가면서 과거의 영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뭐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